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던 국내 코로나19 사태. 하지만 단 며칠 만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nd I hope South Korea will do everything to contain this outbreak at this early stage. 국내뿐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도 잇따르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들.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최근 일본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원국인 중국에 이어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방역을 위한 어떤 조치도 없이 집단 행사가 잇따르고 있어서 우려가 큰데요. 보도본부 국제부 남종혁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요코하마 크루즈선은 떠다니는 배양소란 오명을 들을 정도로 감염균이 심하게 퍼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일본 검역관들은 처음엔 전신 방호복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해 마스크와 장갑만 낀 것인데 결국 검역관까지 감염되는 사태로 확대됐습니다. 코로나 불감증, 다른 곳은 어땠을까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알몸의 남성들이 어깨 동무를 하고 행진에 나섭니다. 코로나 감염균이 이미 일본 군데군데 퍼진 상태지만 누구 하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구경꾼들도 축제에 취해 사진 찍기 바쁩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밀착된 상태지만 코로나 걱정은 없는 듯합니다. 구경하는 엄마와 아기 모두 마스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통 행사라고는 하지만 만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사실상 코로나 감염균의 무방비 상태가 됐습니다. まもなく裸祭りが始まります。 축제가 절정에 다다르면서 위험성은 더 높아집니다. 복을 준다는 나무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차가운 날씨인데도 서로 밀착해 꿈틀거리면서 땀으로 뒤범벅됩니다.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있었다면 집단 감염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치열한 쟁탈전을 통해 우승이 가려졌지만 아찔한 상황이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兄弟で行き始めて初めてですし、非常にもう兄弟で取れたってことは非常に嬉しいです。 도쿄 외곽 지역에도 집단 감염 우려 속에 군중들이 운집한 대규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유명 여배우까지 참여한 성화봉송 리허설입니다. 石原さとみさんが出発します。 코로나 감염 사태로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올림픽 조직위 측이 행사를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또 하나의 무개념 사례입니다. もうパレードみたいだったんで面白かったです。一つのお祭りみたいな感じで楽しめましたし。 대부분 감염을 걱정하긴 했지만 마스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コロナのことで中止にならなきゃいいなって思います。それだけです。 뱃놀이를 하던 택시기사 11명이 무더기로 감염된 것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겁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속출하던 당시 상황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出入りがあまりない閉鎖された空間での感染、比較的狭い閉鎖された空間での感染というふうに私どもは考えている。 요코하마 크루즈선도 불감증이 사태를 더욱 키웠고 심지어 은폐 축소 지적까지 쏟아졌습니다. これは日本の失敗なわけですけど、それを隠すともっと失敗なわけです。確かにまずい対応であるということがバレるっていうのはそれは恥ずかしいこと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これを隠蔽するともっと恥ずかしい。 따끔한 충고가 연일 쏟아져 나오자 일본 정부도 행사 자제를 당부하는 등 자세를 낮췄습니다. 大規模なイベントの開催等についても専門家のご意見を聞いた上で開催時期の見直しの必要性なども含め
뒤늦게라도 심각성을 인식한 것인지 일본 내 스포츠 문화 행사가 하나둘 취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 1일에 도쿄 마라톤도 선수 200명만 참가하는 것으로 축소됐다고 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이 더 이상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핫 이슈였습니다. 오버와 투어리즘, 이게 합쳐진 말로 오버 투어리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몰려든 관광객들이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 이 현상으로 세계의 관광지들이 신음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경우에는 관광객 규제 강화로 벌금의 도시라는 오명이 붙은 데다 주민들도 하나둘 떠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송영석 순회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물의 도시 베네치아. 전 세계 관광객들이 종일 밀려듭니다. 118개의 섬을 잇는 수상버스 이용객만 하루 수만 명. 네, 저는 지금 명소인 리알토 다리로 향하고 있는데요. 아침 8시 이른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배 안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셀카 장소로 유명한 리알토 다리. 촬영 지점까지 가려면 좁은 골목 요리조리, 인파를 피해가며 한 발 한 발 계단도 올라야 합니다. 비잔틴 건축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산마르코 대성당 주변도 내부를 구경하려는 관광객들로 장사진입니다. I think they need to protect it, but I think they need to come up with a better system. Because we want to see Venice and we're just in line all day. 베네치아 관광의 필수 코스인 산마르코 광장. 쓰레기통이나 벽 곳곳에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음식을 먹지도 앉지도 말라. 수영도, 세게 모이주기도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25에서 최대 500유로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산마르코 광장 앞바다에 나체로 뛰어든 체코인 관광객 2명은 벌금 3,000유로를 내야 했고, 리알토 다리 아래서 커피를 끓여 마신 30대 독일 커플은 벌금 950유로를 내고 추방됐습니다. 원주민 5만 명에 불과한 베네치아를 찾는 관광객은 연간 약 3천만 명. 명소마다 연중 외국인들로 북새통입니다. 그렇다 보니 집집마다 내걸린 접근 금지 표지판이 보여주듯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합니다. 사유진이 건너지 말라는 다리 위에도 관광객이 몰려들고 사유지로 넘어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Didn't see the sign. Yeah, okay. So that's why you just come in. Okay. 주거 지역으로 통하는 두 곳에 원주민만 드나들 수 있는 검문소까지 등장한 이유입니다. 검문소가 있던 자리에 와봤습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죠. 요즘 같은 비성수기에는 저도 그렇고 모든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수기가 되면 다시 검문소를 설치해서 통행을 엄격하게 통제할 거라고 합니다. 베네치아 중심을 관통하는 주데카운하. 건물 한켠에 크루즈선 입항 반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 운하에선 지난해 여름 6만 5천 톤급 크루즈선에 부두 돌진 사고가 도화선이 돼서 대형 크루즈선 입항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크루즈선 이용객의 경우 대부분 당일치기 관광에 그쳐 상권에 도움은 안 되고 도시만 어지럽힌다는 주민들의 반감을 키운 겁니다. 베네치아시는 관광 수요 억제 조치로 도시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텔 비용에 관광세를 포함해 부과합니다. €4.50 per person per night. Today. €9. €9. Each person €9. Yeah. 주데카운하 시위 이후부턴 당일치기 관광객에도 1인당 최고 €10씩 관광세를 받습니다. 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호텔 신축을 금지했고 관광객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다만 관광객들의 반감을 우려해 아직은 계도 위주로 단속 중입니다. Una città che è unica al mondo e ha delle regole anche un po' diverse da quelle del mondo. Noi con Enjoy vogliamo solamente spiegare quali sono le regole di questa città. 하지만 베네치아 도심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분위기는 확 달라집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채 방치되어 온 집이 한 집 건너 한 집일 정도입니다. Qui c'era un panificio, qui c'era la latteria, qui c'era un tabaccaio. Adesso solo quadri, vetri, sì, sono tutti andati via. 1950년대 17만 명이 넘었던 베네치아 인구는 현재 5만 명 선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높은 물가와 임대료 등 세계적인 관광 도시라는 명성 이면의 그림자가 주민들을 떠나게 한 겁니다. Che Venezia senza i propri residenti è una città vuota, una città finta, è come un parco giochi. Quindi è importantissimo che turismo e città vadano d'accordo, non siano in contrasto. 이탈리아 수도 로마도 매년 2,800만 명이 찾는 관광 도시입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여주인공이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스페인 계단. 하지만 이제 영화 속 장면처럼 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걸터 앉는 것은 물론이고 계단에 앉아도 안 되고요. 누워서도 안 됩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엄격히 금지됐습니다. 매의 눈으로 감시하는 경찰관과 눈치 보는 관광객들. 편안한 휴식처로 인식됐던 과거와 사뭇 달라진 풍경입니다. 지난해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위반할 경우 최대 4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후기 바로크 양식의 걸작 트레비 분수. 입을 대고 물을 마시거나 물속에 뛰어드는 행위 등이 금지되면서 이곳에도 단속 요원들이 배치됐습니다. I think that's pretty okay, I guess, since it's an old place. It has a lot of history and it needs to be preserved. I thought it was like a crazy idea because I wasn't really expected of that. 2018년 전체 국제여행객 14억 명의 36%인 5억 명이 전 세계 인기 도시 300곳 중 한 곳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느는 해외 여행자들이 특정 도시로 쏠리는 현상이 지속되는 한 오버 투어리즘 논쟁도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베네치아 로마에서 송영석입니다. 나치 해방 75주년을 맞은 올해 세계 각국에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쟁 당시 고문과 생체 실험 등이 자행된 강제 수용소들의 일부는 현재 생생한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대 규모 수용소로 잔혹함의 대명사였던 부헨발트 수용소를 유광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독일 중부 도시 바이마르에서 10km 떨어진 숲속. 나치 독일이 2차 대전 전인 1937년에 세운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가 나옵니다. 나치 정권은 40헥타르에 이르는 수용소 외곽을 전기 철조망으로 둘러쌌습니다. 감시탑 23곳에서 수감자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Unten erkennt man Stacheldrahtzaun, der mit Starkstrom geladen war, und ebenfalls ein dunkler Streifen, auf dem sofort geschossen wurde. Es gab keinen Warnschuss oder ähnliches. 수용소 입구 철문에 있는 문구. 각자에게 제 몫을 이란 말은 매일 이 앞에서 점호를 받았던 수감자들을 향한 나치의 메시지였습니다. Ihr seid hier, weil ihr es nicht anders verdient habt. Es ist also eine Verhöhnung derjenigen, die hier drin stehen müssen und die letztlich die Opfer waren von Buchenwald. 수용소 안으로 들어가면 더욱 불편한 과거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방에서는 인체 실험과 생체 해부가 자행됐습니다. 해부대는 체액이 고이지 않고 흘러내리도록 설계됐습니다. Dass sie Organe benötigen für ihre Medizinstudenten, für das Studium zu Anschauungszwecken. 나치는 새로운 독극물과 해독제를 만들면 먼저 부헨발트 수용소에서 실험을 거쳤습니다. I'm in shock and I have no idea how the people can live in those conditions. 수용소가 해방된 1945년까지 유대인과 정치범, 포로 등 모두 28만여 명이 이곳에 수감됐습니다. 이 가운데 5만 6천여 명이 굶주림과 강제노역, 고문, 질병 등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부헨발트 수용소가 시체 공장으로 불린 이유입니다.
생체 실험이 끝난 시신들은 10번이라고 쓰여진 이 나무문을 통해 처리실로 옮겨졌습니다. 시체 처리실은 다름 아닌 소각장이었습니다. 마치 빵을 굽는 오븐처럼 생긴 대형 소각로. 하루에 409의 시신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Es ging darum, die SS wollte die vielen Toten des Lagers so schnell wie möglich beseitigt haben. Und dafür hat sie eine Erfurter Firma beauftragt, diese Öfen zu bauen. 금리는 소각 전에 mi리 뽑아냈습니다. Also ich könnte mich auch wirklich vorstellen, wie die Leute verbrannt sind. Das hat mich auch traurig gemacht und so. 1945년 4월 11일 수용소에 도착한 미군 부대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뼈만 남은 채 앙상한 몰골을 하고 있는 생존자들. 무더기로 쌓인 시신 더미에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I was treated very badly because I was a Jew. I was obliged to tell every day that I am a dirty pig, Jewish swineherd. And then they flogged me day and night. 나치의 만행을 눈으로 확인한 아이젠하워 연합군 사령관은 바이마르 주민 천여 명을 데려와 잔혹한 현장을 보게 했습니다. 사람 피부로 만든 전등갑, 벗겨낸 피부에 그린 외설적인 그림, 축소시킨 사람의 머리. 처음에 호기심 섞인 표정으로 왔던 독일인들은 곧장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참상을 알지 못했다며 부인했습니다. Zugleich wissen wir aber auch, dass sich umliegende Bevölkerung beschwert hat, beispielsweise über den Geruch. Ja, weil dieser Schornstein eben neben mir Tag und Nacht dann rauchte und die Bevölkerung das mitbekommen hat. 독일이 자랑하는 문학가 괴테와 슐러가 고전주의 문학을 꽃피우고 최초의 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대표적 문화도시 바이마르. 자부심 강했던 바이마르 시민들은 불과 10km 떨어진 곳에서 잔혹한 대학살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수용소는 이제 기념관으로 바뀌어 과거의 역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투쟁을 선전했던 동독 시절을 지나 1990년 통일 이후엔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장으로 거듭났습니다. 학교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수시로 진행됩니다. 기념관은 특히 유대인 배척주의와 인종주의가 여전한 현실에 주목합니다. They were Jewish, or maybe they were not like this race, they were not clean, or only because of this, it's not acceptable at all. 1월 27일 독일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들은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해방 75주년 기념식에서 반유대주의와 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헨말트도 오는 4월 수용소 해방 75주년을 맞아 생존자를 초청한 가운데 희생자 추모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Sowas, es ist sehr, sehr wichtig, dass gerade junge Menschen wissen, was passiert ist, dass das nie vergessen wird, damit es nie wieder passiert, dass solche menschenverachtenden, vernichtenden 잔혹한 역사도 교훈으로 삼을 줄 아는 용기가 한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함을 강제수용소는 묵묵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헨발트에서 유광석입니다. 최근 남극에서 영상 20도를 웃도는 기온이 처음으로 관측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남극이 여름이기는 해도 정말 유례 없는 일이죠, 이게. 네, 지난 9일 같은 경우에는 남극의 북단, 최북단 같은 경우 기온이 무려 20.75도까지 섭씨 올라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따뜻했던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 남극의 서쪽에서는 빙산이 떨어져 나왔는데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크기였습니다. 이런 거대한 빙산이 떨어져 나오는 게 예전에는 한 5년에 한 번 정도 떨어져 나왔다면
지금은 해마다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다가는 언젠가 남극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런 남극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또 관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극 세종기지 연구원분들인데요. 현재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종국 월동연구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남극 세종과학 기재 홍종국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남극 북단에서는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어갔다고 하던데 지금 계시는 세종기지 그 일대 지역은 어떤가요? 예, 올해 2월은 세종기지 그 설립 이후에 가장 따뜻한 2월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종기지 인근에 빙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빙하들이 아주 빠르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빙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야외를 돌아다녀 보면 많은 이끼들이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그 온난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종종 느끼고 있습니다. 남극에는 우리 세종기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과 뭐 협력해서 대응을 한다거나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 그 남극 대륙에는 40개 이상의 그 상주 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극의 면적이 한반도의 150배나 되는 큰 면적이기 때문에 그 이들 기지만 갖고는 연구를 다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연구자들이 와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외국 가서 같이 연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연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빙벽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이원영 박사님께서도 매년 남극에 방문을 하시고 펭귄을 연구하신다고요? 알죠? 이게 누군지 좀 알죠? 비슷한데? 네, 뱅수. 네, 뱅수. 요즘 그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그 네. 뱅수의 고향이 바로 남극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얼음이 녹으면서 살갗이 사라진다고, 그 펭귄들이. 제가 지난달엔 세종과학기지에 있었는데요. 제가 있었을 때에도 옆에서 빙하가 소멸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대략 한 20에서 30m 정도 계속해서 빠르게 소멸하고 있는데요. 지난 6년간 계산을 해보면 한 150m 정도 사라진 셈이죠. 특히 지난 남극의 여름에는 굉장히 날씨가 더웠거든요. 제가 펭귄 번식지에 가보면 펭귄들이 저렇게 입을 벌리고 헥헥거리면서 열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남극의 여름이 그 펭귄들이 가장 활발하게 새끼를 낳아서 키우고 이렇게 몸을 살찌우는 시기인데요. 최근에는 먹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펭귄의 주요 먹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릴, 전체적으로 양이 점차 감소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크릴이 사는 곳은 해빙이라고 하는 곳 그 아래쪽에서 식물 플랑크톤을 잡아먹으면서 커 나가는데 바다 얼음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크릴이 살 곳이 없어지고 펭귄도 점차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보도를 하나 보니까 남극에 살고 있는 펭귄 한 종류가 개체수가 지난 50년 동안 무려 80%나 줄어들었더라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남극에 살고 있는 턱근 펭귄인데요. 이름 그대로 이렇게 턱에 끈이 달려 있어요. 그 턱근 펭귄이 크릴에 굉장히 의존하는 펭귄이거든요. 바로 그 크릴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턱근 펭귄에게는 자기가 먹을 거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동물은 바로 황제 펭귄인데요. 펭귄 중에서도 가장 크기가 큰 펭귄이죠. 황제 펭귄이 알을 낳고 키우는 곳이 바로 바다 얼음 위예요. 근데 바다 얼음이 점차 줄어드니까 자기의 집을 잃게 되는 거죠. 크리스티안, 팽아? 나 이거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펭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이 황제 펭귄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혹시 펭수도 황제 펭귄인가요? 예, 제가 봤을 때 펭수는 황제 펭귄 중에서도 어린 개체. 전체적으로 회색 빛을 들고 있거든요. 얼굴은 하얗고요. 되게 큰데? 지난 한 50년 동안 벌써 전체 개체군의 절반이 줄어들었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2100년 금세기 말에는 황제 펭귄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공룡을 보듯이 나중에 이제 후대에서는 그냥 뭐 책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볼 수 있겠다는 얘기네요. 예전에 이런 새가 있었구나. 마치 우리가 도도새를 떠올리듯이 뭐 멸종한 새를 추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슬퍼. Ole. Đây nha, thầy nha.
플로리다에서는 굉장히 이색적인 일기예보가 있기도 했어요. 이구아나 비예보 이런 게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이구아나에게도 일기예보가 필요한가? 비예보. 뭐지? 플로리다는 굉장히 따뜻한 지역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지난 1월에는 평균 기온보다 약 10도에서 15도 가량 더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구아나는 원래 변온 동물인데 이 온도 조절을 잘 못해서 몸이 너무 차가워지니까 나무에 있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에는 이구아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예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이변이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이 워낙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변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다면 앞으로 2100년까지 약 4도에서 5도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상승한 만큼 전체적으로 열대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호우가 증가하는 곳도 많아지고 또 한쪽에선 호우가 증가하는 만큼 한쪽에선 가뭄의 효과가 빠르게 또 증가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 2018년도에 있었던 IPCC 총회에서는 그걸 1.5도까지 좀 낮춰보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제가 주목한 게 있는데 바로 그 초코로 유명해진 나무 주연상을 받은 호아킨 피닉스 배우가 입었던 옷입니다. 이 옷은 호아킨 피닉스는 시상식에서 5번이나 연속으로 같은 턱시도를 입고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게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의류 중에 한 85%를 해마다 버리고 있대요. 근데 네. 의류 산업의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한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공이나 해운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그렇죠.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아지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경제 포럼이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의 올해 핵심 의제도 바로 기후 변화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기후 변화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뜻일 텐데요.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하면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 전해드릴 이야기도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최근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매년 1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특히나 아동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률도 굉장히 높아서 양형을 더 높여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전과자들 출소 후에 신상 공개는 물론이고 거주 지역까지 제한을 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안주식 PD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인구 2,100만의 플로리다주. 사계절 동안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휴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자도 그만큼 많아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성범죄 전과자들이 등록돼 있습니다. 취재진은 성범죄 전과자들을 전담하는 특별수사팀을 찾았습니다. 9명이 소속된 이 팀은 관내 1,900여 명의 성범죄 전과자들을 관리합니다. So this is and the SPAD is what it stands for? Sexual Predator Offender Tracking. 프레데터, 즉 포식자는 아동 성범죄나 폭력행위가 동반된 성범죄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한번 포식자로 분류되면 통금, 거주지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취재진은 오늘 기습순찰에 나서는 그룹 형사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You don't really need a marked car. All detectives in the Pinellas County Sheriff's Office use an unmarked car. So do they know that you're visiting them? They don't know. Unannounced visits are the way we conduct our address verifications. We always carry our weapon, our firearm. 기습순찰의 목적은 등록된 주소지에 성범죄 전과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Hey, Peter. Hey, what's up? How you doing? Just doing an address verification. How are you doing? Good. Good. Everything good? Yeah. Bye-bye now. And he knows your face. Yes, he knows my face. Mm-hmm. Yeah, it's not a confrontational situation. We'll go upstairs and see someone else now. Hey, Juan. 포식자로 분류되면 최소 1년에 4차례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룹 형사가 맡고 있는 구역의 성범죄 전과자는 모두 270명으로 그룹 형사는 이들 모두를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We don't want to agitate the situation. You know what I mean? We just want it to be, very normal, very compliant.
we actually want compliance. We seek compliance with the law so that the people are not in the shadows missing. You know what I mean? Yeah, this is actually it's a motel that's now converted into a program called PERC, Pinellas Ex-Offender Rehabilitation Coalition. This motel does not normally rent to regular people. No. 이 모텔에서만 약 70여 명의 성범죄 전과자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이는 이유는 학교나 공원 근처 등 성범죄 전과자 주거 제한 구역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It certainly makes address verifications more streamlined for me because I have so many people in a short span. But I don't know if it makes it safer. 성범죄 전과자 거주 제한 제도는 특이한 직업을 낳기도 했습니다. 랜디 씨는 성범죄자들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출소 예정인 성범죄자들이 주 고객입니다. And there it is. So the sex offenders can live in a yellow. 거주 제한 거리 규제를 적용하자 거의 모든 지역이 거주 불가로 표시됩니다. One of the most strictest places. You had to live 1,700 feet from a school bus stop, and from schools, parks, and playgrounds, which practically wiped out the city. But then they ended up with this homeless problem. We're going, there's a lake or pond, quite picturesque, but it is a primitive living. 랜디 씨가 취재진을 안내한 곳은 공장지대 사이에 있는 숲이었습니다.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봐도 사람이 사는 흔적을 찾기 힘든 곳. 이곳에서 7명의 성범죄 전과자들이 모여 조그만 마을을 형성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근처 공장 주차장 구석에 살았었지만 얼마 전 쫓겨나 이곳 숲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And saying, look, these images are here. For child pornography. Right, child pornography. I had knowledge that it was there, and by their standards, you knowing it is a crime. 선박 수리업체에서 일했던 알렉스 씨는 출소 후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When I first was a sex offender, they went through and put up posters with my picture for a mile. I couldn't go to the convenience store. They told me to get out. 플로리다주 성범죄 전과자 중 약 2.8%는 노숙자가 됩니다. 강력한 거주 제한 정책으로 밖에 나와 노숙자가 되느니 감옥에 남는 게 낫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If somebody's going to commit a crime, they're going to commit a crime. And as much as you want it to be preventative, not everything is going to keep something from happening. People commit crimes. 플로리다주의 성범죄 전과자 등록 제도는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예방이라는 과제 또한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로리다에서 PD특파원 안주식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그 조두순 사건 이후에 처벌이 강화되긴 했습니다만 화면을 보고 나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력한 편이거든요. 초범이라도 최소 30년형이 징역을 받게 되고요. 또 취업이나 아니면 거주 지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세세한 제약을 받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빼고 나면 살 수 있는 곳이 도시 전체의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제약이 많은지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강하게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어린들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인데 잘해줄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죄값을 좀 벌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 성범죄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지금 성범죄자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바로 성범죄자의 기본권, 인권보다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바뀐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꾸준히 계속돼서 처벌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안 씨 혹시 잔다르크 아세요?
잔다르크 그 국민들을 구원해냈던 그 여전사 잔다르크 말씀하신. 그런데 일본에 이런 잔다르크라고 불리는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이호경 PD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어둠이 내린 도쿄 도심으로 시민들이 모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달에 한 번. 시민들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아베 정권의 실정과 독단을 규탄합니다. 시민운동가 히시야마 나호코 씨도 퇴근길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今日は、毎月19日行動といって、2015年4年前の9月19日に安保法制が通ったのが9月19日だったんですね。なのでその戦争できる法律が通った日を忘れないということで毎月19日はこうやって国会前に集まって、集会を行っています。 나호코 씨가 단상에 오릅니다. 皆さんこんばんは。来週にも自衛隊の中東派兵が閣議決定されようとしています。国会で議論もされずにこんなこと絶対に許すことはできません。中東派兵絶対反対。武力で平和は作れない。安倍政権を必ず倒そう。 시민 집회에서 구호를 선창하는 일이 나오코 씨의 담당입니다. 평균 연령이 높은 일본의 시민 집회에서 나오코 씨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疲れ様でした。 집단적 자위권이 포함된 아베 정권의 안보 법제를 막기 위해 12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2015년 여름. 나오코 씨는 그때도 시민들의 중앙에서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시민들은 나오코 씨에게 일본의 잔다르크라는 애칭을 붙였습니다. どういった面でなんか市民たちが石山さんのことをチャンダルクと呼んでいると思われるんですか？いやー、女性でそうやって先頭に立つ人は珍しいからじゃないですかね。一人一人が自分たちのこととして戦わなきゃいけないと思っているので、私はあんまりそのヒーロー視されたくないと思っているんですよね。 나호코 씨가 시민운동에 참가한 것은 의외로 오래전입니다. 일본 시민운동의 대부 다카다 켄 씨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에서 중학생이었던 나호코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宿題やってんですよ、座り込んで。だから本当にちっちゃい可愛い子で、せっかく来てるから私たちの集会でスピーチしてくれるって聞いたら、スピーチできないけどコールならできそうって言って、じゃあそれやってって。それから。ただやっぱり 대학을 졸업하고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나오코 씨. 주말이면 시민운동 동지들과 길을 났습니다. 憲法9条、戦争しちゃいけない。こういったね、憲法9条を守ろうという、そういった署名を行っています。関係ないことじゃなくて、自分たちのこととして考えなきゃならない。9条解約反対の署名です。これは3000万を目標にして、この間2年間取り組んできた署名です。これは1000万ちょっとしかまだ言ってないんですけど、それでも10人に1人やってると考えるとすごいですよね。そして戦争加害国の日本としての反省の意味を込めての憲法ですから、これを変えるっていうのはもうとんでもない話なんですね。まあそういうことを権力者である安倍首相が言うっていうのはまず間違ってますし。 나호코 씨와 시민운동가들은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 역시 아베 정권에게 묻습니다. このね、朝露って歌、韓国の戦いの中で歌われた曲なんです。これね、日本語で直して私たちもここで歌ったり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市民同士では仲良くやってるわけですよ。でもね、この安倍首相がもう韓国なんかにもう俺たち謝ったじゃねえかみたいな感じのね、そういう態度をとっている。これが問題なんじゃないんですか。私たちはそんなね、大人げない外交をするんじゃないってね、言わなきゃいけないと思います。沖縄の運動は勝つ方法は諦めないことっていうのはこれスローガンなんですね。だから勝つまで諦めないっていう、それは私たちも
私たちも諦めないと、諦めないで頑張れば絶対に勝つと信じてやってます。諦めないぞ。諦めないぞ。諦めないぞ。安倍政権は必ずみんなで倒しましょう。皆さん力を合わせて頑張ろう。頑張ろう。 지금까지 도쿄에서 PD특파원 이호경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평화 헌법에 대한 일본 내 반발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또 여러 이슈들이 터지면서 내각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하죠.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바로 15, 16일 동안 이 교도통신이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그래프거든요. 그런데 이 아베 내각 지지율이 고작 4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6%를 차지했는데요. 집권 이후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사학도 있었고 벚꽃 스캔들도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또 코로나19 사태도 한몫을 했겠죠. 아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3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일본에 도착하니까 일본은 전통적인 전염병 방지 대책으로 맞섰습니다. 바로 미스기와 정책을 쓴 거죠. 하선을 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해상 격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잘한다 그랬었죠. 네. 근데 3주 만에 이 크루즈 안에서 확진자가 계속 커지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대응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최근에 사망자까지 나온 코로나19 배양 접시라고 불리는 이 크루즈에 네. 이 일본의 후생 노동성 소속의 이 일본인 교수가 올라가서 이 동영상을 올렸는데 정부의 이 어떤 주장이나 말과는 달리 정말 비참하다는 거예요. It was completely chaotic. Medical officer was not protecting herself, and she was very unhappy, saying that. Well, she was already infected. I'm sure about that. So she was completely giving up protecting herself. 근데 사실 뭐 크루즈 사태도 심각합니다만 일본 내 지역사회 감염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한꺼번에 감염이 되는 사례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카타부네라는 전통적인 작은 배 안에서 연애를 하고요. 네. 그 식사도 하고 뭐 카라오케도 하고 그러한 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택시 회사 사람들이 지난달에 18일에 네. 신년회를 했는데요. 네. 거기에 100명 정도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서 그 11명 정도 감염이 확인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 그 한 명이 그 일본의 첫 번째 사망자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위가 그 아내하고 접촉해가지고 그 아내가 어머니하고 접촉해가지고 네. 어머니는 사망한 거죠. 그런데 이 확진자들이 또 택시기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고 우려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그 우려가 아주 방송으로 잡힌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날 그 택시에 타고 있었던 승객, 또 그렇죠. 심각하게는 그 취재하고 있던 그 방송 인력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사실 제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일본 하면 재난 대응 선진국이 아닌가, 왜 이번 사태에 이렇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건가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유 중 하나가 매니아르 문화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사실 그 이번에 매니아르 자체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인플루엔자에 관한 그 매니아르만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그것도 위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그 강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본에서도 이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됐거든요. 일부 회사에서는 뭐 재택근무를 권장하기도 하고요. 또 23일로 예정돼 있었던 나루히토 1왕의 생일맞이 행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취소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뒤늦게라도 또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아베 총리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사태 이전에도 몇 가지 위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특히 현재도 그렇지만 벚꽃 스캔들라든가 기타 카지노 스캔들라든가 아베 정권이 안고 있는 스캔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벚꽃
보는 모임이라는 게 지난해 4월에 있었고 그때 아베 총리가 불법적으로 천명 정도의 자신의 그 선거구의 유권자를 불렀던 것입니다. 거기에 정치 자금으로 쓰면 안 되는 자금으로 향을 제공한 그러한 혐의가 있어요. 벚꽃 스캔들과 관련돼 가지고 아베 총리는 나름대로 해명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일반인의 상식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벚꽃 스캔들 관련돼 가지고서 자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러는데 과연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굉장히 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많이 그 일본에서도 되어 버려 가지고요. 그래서 요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렸을 때 집에 가정부로 있었던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옛날에 아베 총리가 어떤 아이였는가. 근데 증언을 그 어떤 그 인터뷰에 쭉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베 신조 그는 그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쟁이였다.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한 것은 숙제를 다 했다. 라는 네.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매일 숙제 하지 않고 온다라는 연락이 와서 네. 또 물어봤더니 다 하고 갔대요. 가정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베 총리는 역시 거짓말을 잘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또 지금 벚꽃 스캔들에 대해서 아베 총리의 설명을 믿는다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위기를 맞은 아베 총리 입장에서 또 가장 걱정되는 거는 7월에 열리는 도쿄 올림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도쿄 올림픽으로 아베 총리가 노리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죠. 네. 올림픽을 한 번 하면 30조 엔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것을 위해서 2조 엔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물거품이 된다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죠. 근데 이 도쿄 올림픽만큼이나 또 아베 총리한테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이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도 동시에 역임을 하고 있는데 9월까지가 임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호사카 유지 교수님, 과연 4선 도전 성공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4명 정도 그 후보가 있습니다. 그 후보들의 그 지지율을 보면요. 첫 번째가 이시바 시게루라는 사람이 1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그 23% 정도이지만 1위입니다. 네, 이 사람은 판 아베입니다. 그러니까 판 아베, 자민당 안에 판 아베인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7% 정도로 2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여론에서의 그 득표에서도 1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로서는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제대로 갑니다. 대처할 정신이 없다. 대처에 네. 대해서 너무너무 소극적이고 아베 총리가 지금 컨트롤 타워에 중심에 있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러한 상황입니다. 벚꽃 스캔들에 이어서 코로나19의 일본 내 확산이 아베 총리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집권 이후에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아베네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